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여러분께선 혹시 인생에서 이 말만큼은 진짜다 하고 믿는 게 있으신가요? 50대쯤 되신 분들은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이쯤 되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말을 가슴에 하나씩 품고 살게 된다는 걸요. 꼭 성인군자의 거창한 명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관상은 과학이다 같은 다소 뻔하고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 같은 걸 말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그게 사람은 끼리끼리다 라는 말인데요. 어릴 땐 편견을 갖고 싶지 않아 이렇게 흔하게 통용되는 말들을 곧이곧대로 맹신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살아보니 이 말만큼 제 가슴에 반복되어 새겨지는 말이 없더라고요. 젊은 시절 사회생활할 때도 그랬지만 특히나 이 말을 제 가슴에 새기게 된 계기는 저희 시댁 식구들 덕분이에요. 저희 남편은 남동생만 둘이 있는 집안의 장남인데요. 저희 젊은 시절 장남이라는 것만 해도 무게가 컸는데 가난한 집안 환경에서 커온 남편은 그야말로 소년 가장이까지 했어요. 아버님께서 남편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돌아가셔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두 동생들을 마저 공부시킨다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직을 해서 집에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줬거든요. 다행히 어려운 환경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남편은 서울대에 입학을 해놓은 상태였고 서울대이다 보니 학비도 많이 부담이 되지 않았고 과외를 해주다 보니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하면 벌이가 꽤 돼서 본인 용돈벌이는 본인이 알아서 했고 홀로 남아 일하게 되신 어머님께 용돈도 드렸다고 해요. 제가 남편을 만나고 처음 반하게 된 것도 남편의 이런 생존력 때문이었어요. 저에겐 친오빠가 한 명 있는데 3대 독자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부모님까지 온 식구가 오냐오냐 키운 탓에 빨래나 청소는커녕 제 손으로 밥 한 번 지어 먹지 못하는 왕자 중에 왕자로 컸거든요. 덕분에 다 큰 오빠를 제가 케어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불만이 커져만 갔고 그때가 아무리 여자들이 남자를 내조해야 한다는 사상이 짙었던 시절이라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오빠를 어린 제가 돌봐줘야 한다는 게 참 여러모로 부당하게 느껴졌어요. 결혼해서도 저희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 고생할 생각을 하면 끔찍했기에 저는 나중에 꼭 오빠랑 반대인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참 요리는 기본이고 알뜰살뜰 살림도 잘 할 줄 아는 남자라는 점이 엄청난 호감 포인트가 됐어요. 물론 좋은 대학에 직장까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 그 점 말고도 좋은 점은 차고 넘쳤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이 남자와 평생 살아도 되겠다고 결심한 건 바로 이런 점이었어요. 살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에서 그 용의 표본 같은 남자였거든요. 저희 집에 비해 좀 많이 가난한 점이 유일한 남편의 흠이었지만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가정 환경이나 형편보다는 남편 스스로 일궈낸 결과들로 미루어 볼 수 있는 남편의 능력을 높게 봤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 탓,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의 앞길에 놓인 과제들을 묵묵히 성취해내는 남편이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남자와 만나 살게 되면 인생의 어떤 풍파가 몰아쳐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렇게 남편과는 3년의 안정적인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어요. 다만 한 가지, 3년의 연애 동안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야
남편 쪽 집안 환경이 어떻든 저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걸 말이에요. 그걸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 깨달았죠. 저희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 없이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형편은 됐어요. 남편 쪽에 비하면 많이 풍족한 편이었죠. 대신 저는 남편에 비해 좋은 직장도 좋은 대학도 나오지는 못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여성들이 대학에 가는 게 당연했던 때는 아니라서 대학을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할 때였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지만 시댁에서는 조건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저를 반대했어요. 당시 서울대 나온 남자들은 좀 더 부잣집이거나 같은 명문대생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더 흔했던 때라 집안 형편이 조금 더 나은 것 빼고는 그다지 제가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죠. 저희 부모님은 여자가 꼭 좋은 대학교 나올 필요는 없다. 남편 잘 만나 시집 잘 가면 땡이라고 하시던 분들이라 공부 쪽 지원은 다 오빠에게 몰아서 해주셨거든요. 뭐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을 원망할 생각은 없었고 그 당시 남자 형제가 있는 여성분들은 다 겪었을 법한 일이라 크게 서운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저의 개인적인 하자나 흠으로 여기고 트집 잡는 시댁이 언짢았어요. 아, 넌 정말 꼭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야겠니? 우리 아들 정도면 더 좋은 조건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는데. 얘, 너 옆집 미선 엄마 알지? 미선 엄마 아는 사람 딸이 변호사인데 너랑 소개시켜주고 싶댔거든. 근데 뭐 네가 얘랑 꼭 결혼을 해야겠다 하니 내가 별 수 있나?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했으면 뭐해?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형편이 없어서야.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이거 봐, 이거 봐. 공부만 열심히 하던 순진하고 착한 애가 갑자기 이렇게 여자의 정신이 팔려서는 도대체 어떻게 꼬신 건지 비결을 모르겠다. 엄마, 자꾸 그러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처음 인사를 간 날 면전에 대고 저를 무시하는 발언에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를 했지만 정말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오빠, 나 오빠랑 결혼하지 말까?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하신 말 때문에 그래? 그런 건 못 들은 척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우리 엄마 아빠가 아직 너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결혼하면 우리 집 때문에 걱정 없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게. 오늘처럼 안 좋은 소리 듣지 않게 잘할게. 응? 내가 미안해. 그날은 저도 울고 오빠도 울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좀 차갑게 식었지만 그 뒤로 꾸준히 애정을 표현하고 저를 달래는 오빠에게 서서히 다시 믿음을 되찾았죠. 남편은 한다고 내뱉으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동안 연애했던 기간 동안 충분히 지켜봐왔기에 못 믿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상처받았던 마음을 회복하고 난 뒤에는 남편이 혹여나 제가 결혼 문제로 상처받을까봐 준비하는 내내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었어요. 하지만 상견례 때만큼은 남편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아, 사돈. 이런 말씀 드리긴 참 그렇지만 우리 애가 서울대 땡땡 대기업에 다니고 있잖아요. 요즘 이런 조건이면 부잣집 따님이나 비슷한 직장 다니는 여자랑 만날 수 있는데 솔직히 부모된 입장으로 아들이 영 아까운 건 사실이네요. 보다시피 아들이 셋인데 그중에 제일 잘난 아들이라. 네, 그렇죠. 서울대 아무나 가는 거 아니긴 하죠. 그 회사도요. 안 그래도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을 많이 했어요.
잘 키운 귀한 아드님 저희 딸에게 장가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우리 딸도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금지옥엽 귀하게 키운 아이예요. 내 딸이다 생각하고 어여쁘게 봐주셔요. 다소 무례한 자기 자식 자랑에도 저희 부모님은 우아하게 대처하셨어요. 남편도 좀 아니다 싶었는지 저희 부모님 몰래 어머님께 눈치를 주긴 했지만 어머님은 영 눈치를 못 채시는 것 같았죠. 주변 분들한테 자랑할 일이 많아 좋겠어요.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는데 이만한 사위는 어디서 보기 힘들죠. 아무리 제 아들이라지만 뭐 하나 한 군데 빠지는 데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눈에 안 차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사돈, 저도 이 잘난 아들 장가 보내는데 좀 주변에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일찍이 남편이랑 사별하고 여자 홀로 아들 셋을 장정처럼 키워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애들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다 보니 우리 터대 장가 가는데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사돈께서는 저희 집보단 형편이 좀 낫지 않으신가요? 금지옥역 귀한 따님 결혼하시는데 둘이 오손도손 살아갈 집 한 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으시던가요? 솔직히 듣고 조금 놀라긴 했어요. 요즘이야 남자가 집을 해오기에는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 그런 문화가 없어진 추세라지만 저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남자가 집을 해오면 여자는 혼수를 해오는 게 당연하던 때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모님도 조금은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보통은 신랑 쪽에서 집을 해오지 않나요? 저희는 혼수를 생각했는데 저희도 뭐 그러고 싶지만 어디서 얻을래도 돈 주고도 못 얻을 유능한 사위 얻어가시는데 집 한 채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나 해서요. 저희도 성의껏 혼수는 준비하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뻔뻔하게 집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가 됐어요. 사태 파악을 한 남편이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대로 결혼이 엎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엄마, 무슨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상의해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서 식사하세요. 밥 시켰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의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어찌저찌 그렇게 식사가 끝났어요. 식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 결혼을 정말 해도 될까? 라는 불안감이 시작됐고 부모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말문이 막히셨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저렇게 신혼집을 대놓고 요구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부담되실 텐데 괜히 저 때문에 무리 안 하셔도 돼요. 오빠만 해도 큰 부담인데 저까지 엄마 아빠께 큰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우, 그게 무슨 소리니?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겨우 그런 걸로 네가 좋다는 사람 쌍침지켜고 반대할 생각은 추워도 없어. 그리고 실은 사돈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지 않으셨더라도 그 집 형편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신혼집처럼 부담되는 일을 요구할 생각은 우리도 없었어. 네가 결혼하면 물려주려고 했던 집 한 채도 있었고. 네? 정말요? 그래, 우리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사는 이유가 괜히 있는 줄 알아? 네 오빠란 녀석이 재산을 그렇게 말아먹었어도 너한테 줄 재산 정도는 따로 챙겨놨어. 우리가 딸이라고 막내라고 너한테는 첫째보다는 아무래도 지원이 덜했잖니. 너는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우린 다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단다. 네 오빠에 비해 많은 건 못해줘도 널 서운하게 하진 않을 거야. 겨우 집안 형편 차이로 네가 좋아하는 사람 포기하지 말어. 젊었을 땐 아무래도 이래저래 조건이 눈에 먼저 들어오긴 한다만
정말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그래도 날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최고더라. 지금 네 신랑도 그렇잖니? 남자는 제 앞길 잘 가릴 줄 아는 똑똑하고 다정한 남자가 최고야. 이런 남자 놓치지 말고 꼭 잡아라. 하지만 시어머니 쪽이 너무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신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조금 걸려요, 엄마. 그래, 나도 그게 좀 신경 쓰이긴 한다마는 저보다 더 경우 없는 시어머니도 많은데 시어머니 하나만 보고 모르기엔 사위가 아깝긴 한 것 같아서. 물론 사돈께서 너를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긴 하다만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구나. 네, 엄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든든해요.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는 모습에 불편했던 마음이 스르르 녹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시어머니에 대한 찜찜함은 남아있었기에 기분은 썩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눈치 빠른 예랑이 식사 자리를 마무리한 지 얼마 안 돼요. 저를 찾아 집 앞까지 왔더라고요. 예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무례했지? 안 그래도 방금 엄마하고 싸우고 오는 길이야. 너하고 셋만 있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중단시켰을 텐데 너희 부모님까지 있으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 오빠 마음 이해해. 오빠 잘못은 아닌걸. 너 설마 또 마음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냐고 물은 건 본인이면서 묻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오는 내내 울음을 참았던 건지 눈가가 새빨개져 있었어요. 나중에 안 거지만 남편은 그 상견례 때문에 영영 저를 놓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기엔 부모님 말대로 남편은 그대로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머님 한 분만 빼면 제가 꿈꾸던 완벽에 가까운 남편감이었거든요. 게다가 저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금방 다시 약해지더라고요. 갈 때 같다고 누군가는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는 당시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오빠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야. 어머님의 태도 때문에 놀랐던 거지. 맞아. 내가 정말 미안해. 장인 장모님께도 내가 대신 사죄드릴게. 실혼집 같은 건 정말 안 해와도 돼. 결혼하고 조금만 단칸방에서 지내다가 내가 금방 대출 내서 좋은 집 구해볼게. 우리 처음부터 그러기로 한 거였잖아. 딱 2년만 기다려주라. 응? 알겠으니까 그만해. 누가 보면 오빠가 나한테 죽을 죄 지은 줄 알겠어. 네가 오늘 이후로 나 안 봐주면 그게 죽을 죄 맞지. 그럼 우리 결혼은 계속 이대로 진행하는 거지? 장인 장모님은 놀라셨을 텐데 별 말씀 없으셔? 다행히. 우리 엄마 아빠 오빠가 꽤 마음에 드셨나 봐. 우리 쪽에서 부담이 아예 없는 건 절대 아니지만 집은 원래 내가 결혼하면 해줄 생각이셨대. 정말이야?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처가에 뭘 바라본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어. 그래도 집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정말 큰 도움이잖아. 나도 오빠에 비하면 경제적인 지원은 덜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뻤어. 그러게 내가 너무 부끄럽다. 장인 장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아. 내가 결혼하면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나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일만은 하지 말아줘.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국 다시 결혼을 원래대로 진행하게 됐어요. 남편은 결혼 준비 내내 시어머니와 제가 부딪힐 일 없게끔 중간다리 역할을 참 잘해줬어요. 시어머니는 막상 저희 쪽에서 정말로 집을 해오니 딱히 트집 잡을 건 없었는지 결혼식 날까지 조용하시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집을 해오니 태도가 조금 달라져서는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내가 전에 너무 말을 심하게 했지? 미안해. 내가 혈혈단신으로 키운 장남이라 그런가. 얘한테는 유독 애착이 커서. 그리고 다른 아들놈들에 비해 얘가 원체 잘났잖니. 내 유일한 자랑거리라 나도 모르게 심술이 좀 난 모양이야. 애 아빠랑 사별하고는 의지를 많이 했던 아들이라 애틋해서 그런 거니 네가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결혼 뒤에는 저를 따로 불러내어 밥을 사주시면서 이렇게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 연세쯤 되면 남한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사과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당신보다 한참 어린 며느리를 불러 그렇게 뉘우치듯 사과를 하시니 제가 안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어떤 말들은 가슴에 상처가 남더라고요. 저희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새로운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님. 저도 잘할게요. 그래, 마음 따뜻한 며느리를 드린 것 같아서 기쁘구나. 내가 아들만 셋이라 딸 하나 가져보고 싶단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갖게 되네. 잘 지내보자, 며느라. 그 뒤로는 시어머니와는 이렇다 할 트러블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평온해질 수 있는지 의문일 정도로요. 정말 제가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게 상냥하게 대해주셨어요. 보통은 시댁이 결혼하면 더 심해지던데 너희 시어머니는 안 그런다니까 다행이네. 그러게, 이제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 안 괴롭힌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난 정말 이게 다행이기만 한 건지 모르겠다. 왜? 딱 보면 몰라? 니네 쪽에서 집해가니까 싹 돌변한 거잖아. 어라? 보기보단 좀 있는 집이었네? 하고 자기 아들에 비해 조건이 후달린다 생각했는데 니네 신혼집 봐라. 서울 중심부의 역세권. 딱 봐도 비싼 동네에 떡하니 아파트 한 채를 해줬으니 전혀 딸리지 않다는 걸 입증했잖아. 그 집은 물려받을 재산 한 푼 없다며. 그러니 아파트 보고 눈이 돌아간 거라고밖에 설명 못하지 않아?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 그래서 아직 100% 마음이 놓이는 건 아니야. 그렇게 돈만 보고 태도 바뀌는 사람을 제일 경계해야 돼. 너도 혹시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하게 해둬. 주변에 제 시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던 친구들도 시어머니의 뒤바뀐 태도에 다들 신기해하면서도 동시에 염려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1년 동안은 정말로 어머님께서 별다른 기색이 없으셔서 남편과 마냥 행복하기만 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마음속으로는 내심 어머님을 경계하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니 경계심조차 흐려지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꾸준히 잘 대해주시는 어머님께 없던 애정이 붙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평화롭던 관계가 살짝 삐끗하기 시작한 건 작은 도련님이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얘들아, 형준이 결혼한다는데 한 1년 정도만 니네 집 방 한 칸 내줄 수 없겠니? 네? 지금 작은 도련님 부부랑 1년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살란 말씀이세요? 형준이 아내 될 여자가 집에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단다. 결혼하면 둘이 모아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데 솔직히 알잖니? 결혼 전에 돈 한 푼 안 모아놨던 애들이 어떻게 살긴 뭘 어떻게 살아. 그렇다고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하겠다는 걸 부모 된 사람으로서 포기만 할 수도 없고 너희가 한 1년만 같이 살면서 도와주면 돈도 금방 모이고 좋을 것 같아서. 아직 너네는 아이도 없고 방은 3개나 되잖니. 어차피 한 방은 손님방으로만 쓸 거 숙박 빌려줬다 생각하고 좀 쓰면 안 되겠니?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집에는 손님방으로 둔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방으로 꾸미기 위해 미리 비워둔 공간이었죠. 어머님,
거기는 말이 손님방이지. 아이 생기면 아이방으로 줄 공간이에요. 이렇게 대뜸 작은 도련님네랑 같이 살라고 하시면 저희도 너무 곤란해요. 세상에 어떤 부부가 신혼 때 동생 부부랑 같이 동거를 해요. 다른 부탁은 다 들어드려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어머님 집에서 둘째 도련님이랑 넷이서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나도 당연히 그러고야 싶지. 그런데 우리 집이 좀 좁고 낡았어. 니네 집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신축 아파트잖니. 평수도 훨씬 넓고 게다가 그 며느리란 애가 벌써부터 시부모 모시고 살라 하면 좋아하겠어? 도망이나 안 치면 다행이지. 저도 작은 도련님네 데리고 살라고 하시면 도망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머님. 괜히 여기서 알겠다고 했다가 일 커지는 거 싫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남편 말고는 다른 가족분들이랑 함께 같이 살 생각은 절대 없어요. 시댁뿐 아니라 친정 식구들이라도요. 어머님은 제 보기 드문 단호한 모습에 조금 놀라셨는지 그 뒤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듣고 나니 역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손님방으로 딱 하나 비워놓은 방을 본인 막내 아들 부부 들어가서 살게 할 생각을 했다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 일을 모르는 것 같았지만 굳이 말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제 선에서 깔끔하고 확실하게 거절 못 박은 상태였으니 일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알게 되면 분명히 노발대발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내 도련님은 이 일을 알고 계실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정말 어머님 머릿속에서만 나온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래도 설마 작은 도련님을 의심했던 건 아니었고 염치가 있다면 놀라면서 제게 사과하겠지 싶었어요. 어머님이야 그렇다 쳐도 작은 도련님한테라도 사과를 받고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방문했을 때 기회를 틈타 작은 도련님께 슬쩍 물어봤어요. 도련님, 혹시 어머님께서 신혼 때 집 문제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집 문제요? 아, 형수님 집 들어가는 거요? 그거 왜요? 형수님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면서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는 모습에 조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알고 계셨구나.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어머님 생각? 그게 왜 중요하죠? 형수님이 그걸 거절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솔직히 전 그거 듣고 형수님한테 살짝 실망하긴 했네요. 제가 뭐 형수님한테 축의를 많이 해달라고 했나? 집을 해달라 했나? 저번에 놀러 갔을 때 안 쓰는 방 하나 있길래 빌려달라고 한 건데 완전 공짜로 쓸 생각도 없었어요. 얼마 정도 용돈벌이는 되게끔 챙겨드리려고 했다고요. 근데 사람을 웬 거지근성 있는 사람 마냥 만들어놨던데 아무리 없는 형편이라도 저희도 자존심은 다 있거든요. 거절하셨으면 거절하신 거지 구질구질하게 그건 또 왜 물어보세요? 거지근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다뇨.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터무니없는 부탁이잖아요. 아, 됐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한 거 참고 티 안 내려고 했는데 왜 굳이 들춰내가지고. 형은 모르죠? 네. 그럼 그냥 이건 서로 없던 일로 하죠. 형 앞에서 티내지 말고요. 작은 도련님은 제 할 말만 하고는 휙 가버리더라고요. 어이없는 소리를 들은 건 저인데 본인이 불쾌한 소리를 들은 것처럼 구는 태도에 순간 혈압이 치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손해본 게 없었고 저만 입 다물면 싸움이 크게 번질 일도 없으니 그냥 넘어갔어요. 애초에 그런 기막힌 제안을 한 개념 없는 인간에게 사과받을 생각을 한 제 스스로가 웃기더라고요. 그동안 별 생각 없었는데 그 사건으로 작은 도련님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지금만큼 자주 보지도 않을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서 무시하며 살자 생각했는데 작은 도련님의 무식함은 결혼 후에 더 심하게 드러났어요. 거기다 꼭 본인과 도덕 수준이 비슷한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때 어렴풋이 느꼈죠. 사람은 정말 끼리끼리구나 라는 사실을요. 어머 형님, 친정에 돈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진짠가 봐요. 이 가방 좀 봐. 이거 완전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친정에 돈이 많아서 산 게 아니고요. 남편이 월급 모아 사준 가방이에요. 어머 정말요? 하긴 아주버님이 워낙 좋은 회사 다니시니까 이런 가방 하나쯤은 달에 몇 개씩도 사주실 수 있겠다. 그쵸? 남편이 좋은 회사 다니는 건 맞는데 직급이 직급인지라 그렇게까지 잘 버는 건 아니에요. 달에 몇 개씩 사주면 나도 참 좋겠네. 아, 그래요? 아니,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 들고 다니는 가방이 너무 낡은 거예요. 저희도 형편이 좀 괜찮으면 어머님한테 좋은 가방 하나 사드릴 텐데 그러질 못해서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내 생각하는 건 작은 며느리밖에 없네. 얘가 능력은 없어도 이렇게 시애미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요. 내가 이래서 얘네 허락한 거라니까? 갑자기 제가 가방을 사드려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에 어안이 벙벙 하더라고요. 동서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몰아가는 화법을 자주 썼어요. 이때 이 상황은 다시 생각만 해도 정말 짜증이 나네요. 저희도 형편이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순 없지만 다음에 어머님 좋은 가방 하나 꼭 사드릴게요. 그래요. 형님이 드는 가방 같은 걸로요. 우리 어머님도 좋은 가방 드셔야 하는 연세인데 제가 다 속상해요, 어머님. 아휴, 내가 며느리 복은 있네. 이렇게 싹싹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가 다 들어오고 정말 너는 내 딸 같아. 짜증은 났지만 안 그래도 남편과 최근에 어머님이 드시는 낡은 가방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안 그래도 한번 나를 잡아 바꿔드리려고 했었어요. 동서가 중간에서 저런 식으로 구는 바람에 갑자기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외면할 수도 없었죠. 아무리 미워도 남편의 하나뿐인 부모님이기도 했고 저희가 아니면 아무도 나서서 가방을 사드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희 집 빼곤 다들 형편이 변변치 않을 뿐더러 작은 도련님과 동서는 늘 말로만 효도를 했어요. 더 어이없는 건 그게 어머님께 먹혀들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작은 도련님과 동서한테까지 굳이 제 피 같은 월급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되도록이면 어머니만 계실 때 찾아뵈려고 했어요. 작은 도련님과 동서는 가족 모임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밥을 샀으면 커피라도 한 잔씩 살 법한데 계산할 때만 됐다 하면 둘 다 짠 것처럼 자리를 비우거나 멀찍이 떨어져서 딴짓을 한다거나 했어요. 남편도 그걸 느꼈는지 제가 어머니만 계실 때 찾아뵙자는 말에 별다른 토를 달지 않았어요. 둘 다 돈은 내지도 않으면서 먹기는 얼마나 먹어대는지 어머님과 셋이서 식사를 했으면 그 정도 안 나왔을 돈이 항상 그 부부가 끼면 금액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번 엄마 생신 말이야. 우리는 일 때문에 당일은 못 갈 것 같아서. 우리는 알아서 그 주 안에 찾아뵐게. 미안하지만 당일엔 너랑 막내랑 좀 챙겨드려. 고맙다. 어머님 생신 때도 일부러 남편이 둘째 도련님께 이야기해 저희만 당일 생신 파티에 빠졌어요. 어머님만 따로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괜한 노파심이었지만 혹시나 토요일에 방문하면 동서네가 따라올까봐 일부러 저희는 일요일에 방문했어요. 직장인들은 일요일엔 보통 집에서 쉬니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일요일까지 여기 쫓아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 형님, 왜 이제 오세요?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아니, 동서가 여기 왜 있어? 왜긴요. 어머님 생신 주간이니까 있었죠. 그래도 가족이 완전체로 한번 모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당일에 못 온다 하시니 어찌나 서운하든지. 자, 다 모였으니 식사하러 가볼까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고 저도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신나서 미리 식당까지 예약했다며 보여주는데 반응할 기력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가 이 근방에서 제일 맛있는 해산물집이래요. 두 사람이 데려간 식당은 해산물을 메인으로 한 프리미엄 시푸드 레스토랑이었어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 가짓수도 많고 맛도 좋고 참 모든 게 다 좋았지만 인당 가격이 어마어마했죠. 거기다 이런 날은 술을 마셔야 한다며 신나서 술을 주문하는 꼴을 보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오빠, 와인 한 3병만 시킬까? 그 정도면 우리 둘이 마실량 아냐? 더 많이 시켜. 집 앞이라 운전 걱정도 없는데. 오늘 어디 한번 죽어보자. 그래. 다 먹고 치즈도 시키자. 둘이 신나 죽는데 도대체 누구 생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두 사람이 즐거워하니 어머님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부부는 저희 부부대로 어떻게든 저 둘을 피해서 나를 잡은 건데 저희가 올 줄은 어떻게 알고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었는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가 시작됐어요. 둘은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낄낄대면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더라고요. 둘 다 꽐라가 돼서는 텐션이 올라가는 게 꼴보기 싫어 화장실로 도망을 나왔어요. 손을 씻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화장실 밖에서 만취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여보, 오늘도 성공? 아, 요즘 형님이 눈치를 챈 건지 영 돈을 안 쓰려고 해서 얄미웠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그니까 우리 슬금슬금 피해 다니는 것 같아. 엄마 집에서 하루 자길 잘했다. 참나, 우리가 가족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피한다고 상책인가? 뭐 연이 피한다고 피해져? 암튼 형님도 보면 헛똑똑이라니까. 그깟 밥 좀 사고 말지. 하여간 있는 사람들이 더해. 그니까 부자가 왜 저렇게 인색해? 에휴, 됐어. 나도 형 명문대 갔다고 잘난 척하고 집에서 왕자 대접 받는 거 꼴 보기 싫었는데 이렇게라도 뜯어 먹어야지 어쩌겠어. 아니, 근데 여기 진짜 맛있다. 덕분에 우리 처음 만난 기념일 여기서 잘 보내네. 그니까 남의 돈으로 기념일에 비싼 레스토랑 오니까 너무 좋다. 아무튼 호구 같은 것들. 저런 인간들은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긁어먹어야 제맛이라니까. 그니까 우리가 뭐하러 돈을 써? 한 푼이라도 더 있는 놈이 지갑을 여는 게 맞지. 저 둘이 가진 거라곤 돈밖에 없는데 돈이라도 써야지. 어차피 아직 자식도 없는 마당에 돈 나갈 데도 없을 텐데 이런데 팍팍 써야 될 거 아니야. 두 사람이 하이파이브에 박수까지 치는 걸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자 정말 꼭지가 돌더라고요. 저는 그 발로 나가서 꽐라가 된 동서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왔어요. 형수님, 여보. 아, 형님,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놔달라고요. 이것들이 좋게 좋게 봐주니까 우리가 호구로 보여? 뭐? 결혼 기념일? 이 거지 같은 것들이 매번 얻어먹는 걸로도 모자라서 기어이 어머니 집에 니네 기념일까지 죽치고 있다가 밥을 얻어먹냐? 니네가 먹은 건 니네가 계산해. 알겠어? 더 이상 우리도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니까. 저는 신명나게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바닥에 내팽개 쳤어요. 본인도 상황이 잘못된 건 아는지 평소처럼 저한테 한마디도 못 따지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사색이 된 작은 도련님이 보였어요. 저기 형수님, 딴 건 모르겠는데 제발 형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 받아주기엔 제가 당한 게 너무 많아서요. 앞으로 저 볼 면목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보지 말고 살아요. 남편 체면도 생각해서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으니까. 거의 바로 제 뒤통수에 대고 뒷담화를 하다 들킨 거나 다름없다는 걸 본인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다 제게 반박은커녕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나마 부끄러움이라도 느낄 줄 아는 인간들이라 다행이었죠. 동서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한 건지 멀쩡한 척 자리에 와 앉았어요. 작은 도련님 역시 제 눈치를 보긴 했지만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 어머님만 눈치를 못 챈 채로 식사 자리가 끝났어요. 아까 저에게 한 방 맞았으니 이번엔 좀 달라졌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뒤로 슬그머니 빠지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들이 신나게 먹은 덕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남편이 평소처럼 카드를 꺼내려는데 제가 카드를 도로 집어넣었어요. 남편이 왜 그러냐는 듯한 표정을 시킬래 저는 뒤로 물러난 작은 도련님과 동서 뒤로 가 두 사람의 등을 앞으로 힘껏 밀었어요. 아까 화장실 갔다 오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도련님네가 한턱 쏘신대. 인간적으로 오늘은 너무 본인들이 많이 먹었다고 사주시겠대. 정말이야? 웬일이냐? 살다 보니 내가 동생한테 얻어먹는 날도 다 오고. 잘 먹었다. 고맙다. 그러게 나도 막내한테 생일상 얻어먹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들 키운 보람이 있구나. 그쵸 어머님. 저희 디저트 먹으러 가요. 엄청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사왔거든요. 그래? 아 맛있겠네. 여보 당신도 얼른 와. 저는 어머님과 남편의 팔짱을 양옆에 끼고 가게를 먼저 나서버렸어요. 멍하니 남은 두 사람이 유리문을 통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씩 웃어줬죠. 그날 음식 가격만 80만 원 넘게 나와서 아마 정말 제대로 식겁을 했을 거예요. 그러게 사람을 왜 제대로 건드려서는. 아직도 남편은 그날 얘기만 나오면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쏜 거냐고 도련님한테 묻곤 해요. 제가 남편에게 곧이곧대로 말 안 하고 비밀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저에게 감사해야죠. 그 추악한 본성을 들키기 싫다면 앞으로 쭉 이렇게 얌전하게 지낼 것 같네요.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컸어도 저희 남편은 전혀 저러질 않는데 어떻게 도련님과 동서는 저렇게 똑같이 굴까? 저런 걸 보면 정말 끼리끼리고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걸까 싶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본인부터 좋은 사람이 되라는 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저 두 사람은 본인들 심보가 얼마나 못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서로 알려주지도 못할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